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아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홍원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서초울 지역구의 강석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당면한 한국 경제와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 해법을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한국 경제가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쌓아왔던 경제적 성과가 허무하게, 아주 허무하게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경제 위기는 단기적 위기, 장기적 위기 양측에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분기별 경제 성장률이 만의 1% 선을 잘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이 2%대에서 주저앉아 있었고 최근에는 0%대를 기록하였습니다. 생각하기조차 싫은 디플레이션 시대에 대한 우려차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3%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초기에 나타났던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입니다. 우리 경제의 중장기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불과 몇 년 후인 2020년에는 6명 중 1명이 노인일 것이고 2030년에는 4명 중에 1명이 노인일 것입니다. 길거리에 보이는 거의 모든 분들이 노인이 될 것입니다. 고령화 리스크가 우리를 덮치고 있고 또한 향후 20년에 걸쳐서 약 1,700만 명의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사회복지제도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 경제의 위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 경제가 우리를 추월할 리스크, 또 우리가 중국 경제에 추월당할 리스크, 그리고 글로벌 경제 위기에 관한 리스크, 수많은 리스크들이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이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축소지향적인 절망의 악순환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찰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특단의 대책을 통해 이 축소지향적인 절망의 악순환을 미래지향적인 희망의 선순환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부총님. 네. 정부가 최근의 경제 상황을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위기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조금 전에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굉장히 누격급이 쌓여 있는 이런 상황인데다가 또 경기 순환상은 회복기라고 하나 굉장히 회복세가 미약한 상황이었고 또 그런 가운데 세월호 때문에 굉장히 또 직격탄을 이렇게 맞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 경제가 지금 횡보를 하면서 또 구조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 취임 초기에 지도에 없는 길을 가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아마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엄중한 위기의식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총리가 취임한 이후에 한 정책 중에서 지도에 없는 길은 어떤 길이 있었던가요, 그러면? 네, 그 부분은 정말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 진단하신 대로 우리 경제가 정말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과거다습적으로 과연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 보다 창의적이고 과감한 그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은 이거 풀어내기 대단히 어렵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도에 없는 길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 한 예를 드시라고 말씀하시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기업이 돈을 이제 벌게 되면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금 내고 또 그게 선순환이 되면서 이렇게 가고 또 수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봤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긴 하지만은 한계를 지금 노정을 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내놓은 그 정책이 소위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새로운 정책들을 하고 계신데요. 그 정부가 내년도 지출 증가율을 5.7%로 상정해서 저희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다소간의 논란이 있으나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지출 증가율이 과거의 기준으로 볼 때 크게 높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보면 2011년에는 지출 증가율이 5.6%였고 2012년도에는 5.3%였고 2013년도에는 7.3%였고 2014년도에 다소 내려간 2.0%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출 증가율이 우리 경기 회복에 충분한 마중물이 될 거냐 이런 걸 저는 굉장히 좀 우려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재정 정책이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만 마중물이 충분하지 못하면 찔끔찔끔 물만 소모하다가 그냥 큰 물을 가져오지 못하는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우선 경기 상황 이런 걸 보면은 그런 지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또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정도였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과거에도 보면은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 규모가 대체로 한 5, 6조, 7, 8조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당초에 저희들이 제가 취임하기 전에는 3.4% 다시 말해서 12조 원 12조 원 정도 금년 예산 대비 내년에 늘리는 걸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만은 여기다가 한 8조 원 정도 더 플러스해서 한 20조 원 정도 규모를 늘리는 것으로 지금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 규모도 이제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 배분도 이제 결국은 경제 활성화에 집중적으로 배분을 해서 제한된 어떤 그런 그 재원 가지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경제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가계부채 증가와 그다음에 정부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경제 정책을 하면서 부채 자체를 줄이려고 하는 정책은 큰 부작용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그렇지만 결국 GDP 대비 부채의 규모를 줄여가는 정책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이 부분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가 계속해서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절대량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정확한 어떤 그 진단이 되기가 어렵고요. 또 억지로 절대량을 줄이려다 보면은 개인 가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억지로 줄이려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부장도 있기 때문에 그 비율, GDP 대비나 여러 가지 그 비율을 안정적으로 또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방향이고 그건 세계 각국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절대 규모만 가지고 비교하는 그 나라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채 절대액을 가지고 자꾸 위기를 지나치게 좀 확대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설명을 잘 국민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정책이든지 간에 저는 100% 부작용이 없는 대책은 없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작용을 지적하는 비판을 경청할 필요는 있지만 부작용을 걱정하느라고 결정된 정책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지 못한다면 이건 더욱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장기적 쪽 개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얘기가 여러 차례 나왔지만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매우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속도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 질문해서 지난 10여 년간 사실 거의 IMF 외환위기 이후에 거의 10몇 년간 잠재성을 내려간다 계속 그러고 얘기만 하고 정부에서는 이런 정책 저런 정책 한다 그랬지만 결국 현실화되는 건 점점 내려가는 잠재 성장률 뿐입니다. 뭔가 좀 과감한 빅뱅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모든 수단을 망라해서 내놓은 게 금년 2월에 내놓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입니다. 여기는 보면은 우리 경제 성장 잠재력을 4%대로 회복에 위한 각종 그 개혁적인 그런 구조 개혁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한 59개 세부 과제를 가지고 지금 추진 사항을 계속 점검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우선
그 경제 체질 개선에 필수적인 그런 저는 5대 개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공공 부분에 대한 연금을 포함한 공공 부분의 어떤 방만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노동 쪽에서의 어떤 그 양극화 해소하는 문제, 그리고 금융을 이 보신주의를 타파해서 보다 활발하게 이렇게 실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부분, 그리고 또 현장 수요에 맞는 그 인력 공급을 위한 교육 개혁, 그리고 또 서비스 미래 그 일자리 젊은이들 일자리 창출에 위한 서비스 개혁, 이 5가지 규제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기업들이 투자가 늘고 일자리가 창출이 되지 않으면은 저는 그 경제 성장 잠재 성장률을 높이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과감한 특단의 어떤 빅뱅식 개혁이 있지 않는 한 이 추세를 돌이키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예를 들면 아까 존경하는 김관영 의원님께서 이민청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해외 인력의 우수한 인력을 받아들이기 위한 이민 정책의 대폭적인 전환이라든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교육 개혁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한국의 잠재 성장률 저하와 관련해서 저는 노동시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굉장히 아쉽게도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고용노동부 장관께서 오시지 않는 것이 좀 다소 당황스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대신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에서 한국의 노동시장 경쟁력은 86위로 금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85위가 과테말라고 87위가 파나마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인적자원 수준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노동시장은 왜 이렇게 경쟁력이 없는 건가요? 어떤 점을 제일 먼저 개혁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큰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정규직은 과보호라 할 정도로 그 보호가 철저하게 너무 심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비정규직에 대한 또 차별은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들이나 또 채용을 하려는 입장에서 보면은 정규직 채용하기가 굉장히 겁이 나서 솔직히 못 채용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비정규직 위주로 이렇게 채용을 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비정규직 비율이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지금 이런 상황에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서 정규직에 대한 그 고용 유연성을 어느 정도 더 인정을 하고, 그다음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해소를 같이 이렇게 그 테이블에 놓고, 또 정부로서도 또 부담할 부분이 있도록 하는 이런 그 사회적 대타협이 매우 기묘하다. 그렇지 않고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해내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점들이 반영이 돼서 우리 노동관계 경쟁력이 가장 취약한 쪽으로 지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도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부분 동의하는데, 결국 우리 한국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정규직의 과보호, 그리고 비정규직의 지나친 저보호,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일을 하는 건 매우 지난한 과제입니다. 정규직의 과보호 문제를 접근하게 되면 여러 반발이 있게 되고, 매우 큰 리더십을 가지고 추진하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부총리께서 금방 노사정 대타협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플랜이 있으십니까? 예, 그래서 한동안 중단되었던 노사정 대화는 지금 복귀가 돼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채널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 우리 여당 대표께서 제안하셨던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돼야 된다. 지금 선진국가 중에서 지금 위기를 겪지 않고 계속 지속 성장하는 가능한 나라치고 이런 노사 문제에 대한 대타협을 거치지 않은 나라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침 네덜란드는 바세나라 협약을 통해서 대타협이 일어났고, 또 지금 한때 좀 어려움을 겪었긴 했습니다만은
그 아일랜드 모델도 그런 모델이고, 또 독일도 하르츠 계획이 바로 그 노사 간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처 계획이라는 게 대부분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정부에서도 물론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정치권도 같이 힘을 합쳐서 이 대타협을 분위기를 만드는데 앞장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통상부 장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장관님과 저는 중국 문제를 좀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중국 경제가 지금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 우리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 경쟁력을 추월해서 저희가 그런 리스크가 있고, 또 일부에서는 중국 경제가 향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락할 거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어느 경우에나 우리나라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지적하신 바가 차이나 추월 리스크나 또 차이나 추락 리스크 둘 다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렇게 대처해 나갈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현재로서는 차이나 추락 리스크의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중국의 또 내수시장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이라든가 또 중국 정부의 경제 운영 능력 또 재정 건전성 이런 걸 봤을 때 당장 어떤 차이나 추락 리스크는 현재될 가능성은 좀 아직도 물론 가능성이 있지만 좀 멀지 않겠나 보고, 우리가 보다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은 차이나 추월 리스크, 또 한국을 추월해 나가는 그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또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 우리 경제의 미래는 어떻게 보면 중국과의 관계 설정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매우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동안 우리 경제가 부품, 그다음 소재 이런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성장하는 중국 열차에 이렇게 같이 타서 같이 성장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관계가 중국의 경쟁력 강화로 인해서 더 이상 그러한 열차에서 쫓겨날 그런 위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신중국 전략 또는 뉴 차이나 플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가 전략적인 차원에서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우선 큰 틀에서 보면은 한중 FTA가 아마 가장 큰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향후의 대중 경제 협력 있어 가장 결정적인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아까 부품 소재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저희가 부품 소재가 물론 이제 우리 현재 진출해 있는 한국 업체를 통해서 가공 수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부품 소재를 좀 더 고도화시켜 나간다 그러면은 중국 내수 기업들이 결국 우리 부품 소재를 쓰게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중간재 고도화를 해나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년 동안 부품 소재 산업 육성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일본의 부품 소재 의존하고 있는 거를 갖다 우리가 분명히 좀 깊게 생각을 한다 생각합니다. 두 분 아울러서 결국은 이제 한중 FTA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중국 내수 시장을 이제는 소비재 중심으로 해서 좀 진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소비재라든가 농산식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중국의 내수 시장에 진출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다시 한번 봐야 될 부분이 또 지금 중국 관광객이 겨냥한 유망 서비스 산업을 좀 키운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경제 성장에 도움되는 그런 중국의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세 가지 측면에서 저는 정부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신차이나 전략이 한 구성으로서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방향에서 정책을 또 수립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국 내수 시장을 우리의 내수 시장화한다 이런 컨셉으로 개념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사실 최근에 저는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위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런 측면에서 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 조선이나 철강이나 이런 산업들이
그 순환적인 측면에서 호황이 있었고 불황이 있었고 이런 측면입니다만 지금은 불황 상황이지만 이게 다시 과거처럼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 이런 논거들을 많이 하고 중국을 생각해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력 산업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에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매우 밀려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새로운 성장 먹거리는 성장 동력은 출현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어떻게 타개하시겠습니까? 우선 저는 주력 산업 부분에 있어가지고 최근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만은 이 주력 산업은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지금 공급 과잉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될 거고, 두 번째 중국과의 관련해서 우리가 철강, 석유화학이라든가 조선 이런 부분들은 기술적인 수준의 경영 부분에서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우리가 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양적인 측면에서 설비 능력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규모의 경제 부분에서 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양적으로 설비 능력에서 경제하기보다는 오히려 고부가치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의미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업계가 힘을 합쳐서 새로운 그런 신소재나 신제품들을 개발해 나가는 데 같이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주력 산업이 있어가지고 ICT라든가 소프트웨어 디자인, 엔지니어링을 융합진 산업 쪽으로 지금 우리가 나가기도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정부 차원에서 13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성과가 저게 가시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장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노력을 같이 하고 있고, 조만간에 또 일본의 또 성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시 제조업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공급 과잉이기 때문에 제조업이 과거처럼 빠른 고도 성장을 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대안이 필요하는데 저는 서비스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비스 산업이 분명히 우리가 키운다고 하면은 우리 경제의 빅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는 지금 서비스 산업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보는 시각들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건 하루빨리 좀 우리가 사회적으로 또 정치권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 부분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지 않으면은 우리 경제의 미래도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을 좀 인식이 같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한중협력에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결정적으로 서비스 산업에서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예, 한중 FTA 서비스 산업의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으로 저도 동감을 하고요. 국민 여러분께서 굉장히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서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를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한국경제의 선도형 패러다임을 주창하고 구체화하는 그런 부서입니다만 시중의 평가는 그렇게 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근 어떤 신문에서 전문가 100인에게 조사한 결과를 보면 55% 정도가 69점 이하의 점수를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해서 평가가 냉정한 것을 현실을 받아들이고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이 정부 들어서 제일 크게 받은 미션, 또 달성해야 될 미션이 창조경제의 실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창조경제라는 것은 결국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국가 경제 틀을 창조경제로 바꾸는 것이 되겠는데, 이러한 점에서 아직 시간이 많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하는 눈높이에 맞춘 그런 결과가 아직 미흡해서 이런 평가가 나왔다고 저희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 부처가 하는 일을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성과 지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오전에도 이렇게 뵈니까 창조과학부에서 제시하는 성과 지표가 아까 보니까 벤처기업의 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시하셨던데 어떤 것들을 지금 제시하고 계신가요?
네, 창조경제라는 것이 이제 새로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과학기술과 이런 ICT를 융합해서 새로운 기업을 만들어내는 면이 있는가 하면은 또한 기존 기업을 이제 성장시켜서 이제 중견기업으로 만들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그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에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설법인의 수라든가 뭐 벤처 창업이 얼마나 됐는가 에인절 투자자 수가 얼마인가, 금액이 얼마인가, 이런 지표들로서 일견 볼 수가 있고, 이것은, 조금씩 성장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카테고리로 봤을 때는, 얼마나 좋은, 창조 기업들이 많이, 성장을 했는가, 등장을 해서, 커갔는가를 보는 지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가 경제 전체에 대한 통계적 지표가 필요한 것이어서, 미래부 단독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 통계청이나 산업부나 많은 부처들과 협업해서 지표를 이제 개발하거나 관찰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장관님 노력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를 이야기할 때 저희가 뉴 패러다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뉴 패러다임에 크게 걸맞는 성과지표가 설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네. 성과지표를 매우 작게 설정하다 보니까,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 업무 영역이 매우 상대적으로 좁아지면서, 저는,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의 위상이라든지 성과에 대해서, 시장에서 좋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 그런 데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창조경제 성과지표에 대해서 뉴 패러다임을 만든다는 성과지표로서 어떻게 뉴 패러다임을 이야기하면서 벤처기업의 수, 성장한 기업의 수 이런 걸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서 창조산업의 비중이라든지 창조경제가 만들어낸 일자리의 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다 크고 매크로한 그런 성과지표를 만들어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고요.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창조경제의 융합 부분에서 저희가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 때 순수과학과 ICT 그 결합을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 성과가 별로 미래창조과학부 내에서도 잘 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사실 미래창조과학부가 그 이름의 복잡성에서 보시듯이 기존에 있던 여러 개의 부처에 있는 조직이 모여서 이제 병렬적으로 나열된 것이 시작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칸막이식 행정이라든가 업무상의 융합과 어떤 교류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이 되고 나서 이 점을 반드시 개선해야 되겠다 판단하고 문제 해결형 융합 태스크포스라는 좀 복잡하고 긴 이름으로 어떤 목적지향적인 것을 놓고 여러 국가 실이 합쳐가지고 서로 교류하는 그러한 매트리스식 조직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더 운영해보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 금융위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그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82 이렇게 해서 79위 말라위, 81위 우간다 이런 얘기 하기가 굉장히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어떤 좀 빅뱅적인 그리고 좀 근본적인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신 게 없으신가요? 예, 순위 자체는 제가 동의할 수 없지만 금융 부분이 다른 부분에서 뒤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금융을 이제 미래 먹거리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빅뱅 쪽의 접근 방법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사실 이제 작년도 11월에 금융 비전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 위주, 자산 관리 위주 쪽에 또 지배구조 이런 쪽에 이제 초점을 둬서 이제 저희가 빅뱅식의 어프로치, 뭐 아주 빅뱅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상당히 혁신적인 조치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이제 기술금융 부분 또 금융권의 보수적인 문화 이런 쪽을 좀 어떻게 타파해서 실물 경제를 지원하고 또 금융 자체의 독자적인 부가가치를 높이느냐는 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위원장님께 우리 좀 IT 금융이라든지 금융 IT 이쪽에서의 좀 빅뱅식 접근 방법을 통해서 세계적인 좀 기업이 나오게 한다거나 또 하나는 우리 우리나라 은행 산업의 어떤 지배구조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책 영향을 좀 전에 오전에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IT하고 금융하고 이제 융합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동안에 우리 역설적으로 IT가 너무 발전해 왔기 때문에 신용카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나게 잘 구비가 돼 있는 바람에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이런 그 IT와 금융을 융합하는데 저해요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간편 결제 이제 활성화 방안이라 전자상거래를 통한 그런 거라든지 그래서 지금 IT하고 금융 쪽하고 저희가 그 융합 민관 협력체를 저희가 11월 10일 날 발족을 시켜서 IT 기업들이 원하는 금융 쪽의 수요, 또 금융이 IT 업계에 원하는 수요 이런 거를 접목시켜서 소위 이제 세계적인 IT와 금융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좀 찾아 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은행의 지배구조, KB에서도 뭐 나타났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의 사회이사 제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또 CEO의 경영 승계 프로그램 이런 거를 통한 어떤 그 모범 기준 이런 거를 저희가 금년 안에 발표를 할 것이고 지금 지배구조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한번 논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금융의 발전 방안 또 금융의 앞으로 먹거리 방안 이런 거를 좀 찾아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도 알리페이나 또는 또 애플페이, 페이팔 같은 새로운 기업 그리고 나올 수 있도록 좀 가방 금융 규제 완화를 좀 부탁드리고요. 아마 상당히 전망이 밝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IT가 워낙 잘 돼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걸 뒷받침하게 좀 제도 좀 기반을 마련해 주시고 은행 지배 구조도 사회이사 뭐 개편 이런 측의 접근도 중요하지만 보다 크고 굵직한 접근 방법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부총리께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경환 부총리의 그 경제 정책이 매우 좀 차가운 경제 정책처럼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기본적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어려움에 겪는 사람이 취약계층입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관련한 정책을 대폭 포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소상공인 시장 진흥 기금 이런 부분을 금년에 다 관련 예산 다 합하면 1조 2천억에 불과합니다만은 2조 원 규모로 확대를 해서 내년부터 정말 실질적인 고리 대금, 고리 이자 부담 이런 것도 대환도 하고 해서 실질적인 부담 완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저희들이 세법 개정함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서민 부담은 한 5천억 원 정도 이렇게 감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기업하고 고소득층은 한 1조쯤 늘리고 서민들은 한 5조쯤 이렇게 감세가 되게 해서 부담을 완화를 하고 있고 또 비정규직 대책해서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취약계층에 관련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복지비 지출만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이 최초로 예산의 3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제 어려운 상황에서 취약계층이 어려움에서 조금이라도 구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한국 자본주의는 우리나라 대기업으로의 인적 자원 집중, 물적 자원 집중, 정보 자원 집중 등 여러 가지 이런 집중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집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 정책은 어떤 것입니까? 예, 그래서 우선 공정한 경쟁 기반 이걸 조성해서 이 대중소기업 간 상생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경제 민주화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신규 공약한 대로 신규 순환 출자 금지, 또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고 또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통한 총수리가 사익 편취 규제 이것은 이미 조치가 돼서 시행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효과를 보니까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이 공정위 중심으로 하도급 분야 현장 실태 점검을 해본 결과 불공정 거래를 경험한 중소기업 재수가 30% 이상 감소했다
해서 그런 효과를 나타나고 있다고 보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관리, 감독을 해 나가고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견기업 그 특별법을 마련해서 흔히 얘기하는 피트팬 증후군을 완화를 한 게 있고요.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 처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만은 가업 상속 제도 해서 세금 걱정 없이 대를 이어서 이렇게 기업을 함으로써 명문장수 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 그리고 소상공인 진흥기금 그리고 판로 인력 관련한 R&D 지원 뭐 이런 관련해서 종합적인 그런 중소중견기업 보호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정책들이 실효성 있게 잘 집행되기를 끝까지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대한민국 역사가 후대에 박근혜 정부를 평가할 때 어떤 정부로 평가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이미 뭐 여러 국정 지표나 여러 경험을 통해서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마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시대였다. 뭐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희망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그러한 평가를 받을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뭐 부족한 게 많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좋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 부처 장관님들과 함께 절망의 한국경제를 희망의 한국경제로 바꾸기 위한 빅뱅식 계획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이러한 논의를 한 이유는 바로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입니다. 위기는 파도처럼 밀려오고 쓰나미처럼 우리를 덮치려 하는데 우리는 어쩌면 이토록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오늘의 한국 경제에서 저희 세대가 누리고 있는 경제적 행복조차도 우리 미래 세대가 향유하지 못할까 봐 많이 두렵습니다. 우리 경제에는 각 분야에서 빅뱅식 개혁이 필요합니다. 지금 계속되고 있는 공공부문 개혁은 더욱더 가열차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 금융시장 개혁은 바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기도에 없는 길을 찾아 나서야만 합니다. 국민의 열정을 다시 되살려야 합니다. 싸늘하게 식어가는 한국 경제를 국민의 열정으로 다시 따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열정을 만들 책임은 모두에게 있지만 저는 우리 국회가 그 책임의 끝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국민들의 경제하려는 의지, 열정을 되살리는 저희 19대 국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희망이 사방에서 샘솟고 기회가 강석권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광명을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이영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역에서 많이 오셨네요. 잘하십시오.